자, 이제 36페이지부터 법률행위 일반이 나오죠. 의의는 안 읽어봐야 되겠죠.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특징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심할 것은 법률행위 자체는 법률 요건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들이 뭐죠? 법률 사실이라는 거, 이거 하나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해가지고 서술 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고, 2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와의 관계, 양가로 가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뭐죠? 구성요소이다. 이해되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요. 근데 넘기셔서 나번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 또는 기타의 법률 사실로 성립한다. 이해되죠? 같은 말이죠. 3번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그 안에 있는 의사표시가 뭐죠? 법률 사실이다. 라번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러면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뭐요? 무효.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죠? 취소가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계속 반복이죠. 3. 법률 요건이 나오죠. 일단 법률 요건 해가지고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립 요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우리는 한 가지는 알고 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죠? 근데 의사표시가 뭐냐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뭐가 필요한 거죠? 당사자가 필요한 거고요. 또 이런 거 의미 있나요?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뭘 원하는지가 나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성이 되려면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으면 되는데, 이걸 우리 교재는 양가를 1번 해가지고 일반 성립 요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근데 양가를 2번 해가지고 특별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이건 오늘 못해요. 오늘부터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오늘은 뭐죠? 기초 강의니까 일반 성립 요건만. 근데 하단에 보시면 3번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이 돼요. 물론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효력 요건인 거죠. 그러면 우측에 이제 일반 효력 요건인데 당사자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거예요. 아닌 거죠. 끝난 거고.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 거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주에 하루 종일 요것만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적어는 유효권에서 요 앞 1번은 뭐죠? 첫 시간에 했고 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시간에 하는 거고 요건 뭐죠? 다음 주에 하고요. 그러면 법리에 관한 문제가 다음 주에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은 오늘 볼 수 없어요. 나중에 볼 거고 대표 예제가 나오죠. 이것도 오늘 못 풀어요.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법률행위 종류가 나와요.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와 있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2개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가끔 시험 문제를 내요. 작년도에서도 지문 하나가 나왔는데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도 외워서 그래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함정을 파게 되어 있어요. 외우면 틀리게 문제를 내는데 그러면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하나라는 말뜻과 2개라는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된다면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을이 갑에게 2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2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한다면 요게 뭐죠? 계약인데 아까 시간에 했지만 요 2번째 의사 표시가 뭐냐면 승낙이죠. 그러면 결국은 단독행위는 요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인 거예요.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에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계약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암기해서 문제를 풀면 틀린다 그랬어요. 5개의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풀려요.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물어보면 단독행위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5개의 지문 중에서 승낙받을 필요가 없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따로 좀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증여 계약인 줄 아는데 이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요. 야 임마 힘드냐? 가 너한테 10억 줄게. 근데 이놈이 네 돈 안 받을 짜샤. 못 주는 거다.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되는 거예요. 이 증여는 꽁꼬로 그냥 주는 거니까 자꾸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지만요?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건 따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교재 39페이지 보시면 단독행위 개념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하나의 의사표시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일방적으로란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둘로 나누고 있죠. 그죠?
이 단독행위가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나뉘고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300만 원을. 근데 그 친구가 힘들대요. 그래서 그 300만 원 채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승낙받을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채권의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인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먼 산 보면서 친구야 돈 갚지 마라고 해봤자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그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힘드냐? 돈 갚지 마라라고 얘기는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이거는 저 혼자 갖다 버리면 되고요.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하면 승낙은 받을 필요 없다는 점은 똑같은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도달시킬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얘들은 안 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모르는 말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해당 부분에서 굉장히 뭐예요? 자세하게 공부할 것들이니까 여기서 뭐죠?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은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말하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하겠습니까? 계약법에서 거의 한 2, 3주 동안 또 할 거니까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란 말이 나오죠. 합동행위는 가입표예요. 전체를. 가입표. 보지 마시라고요. 자, 왜냐하면은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교재에 넣어놓은 이유는 없으면 후졌다라고 하실까봐. 후졌다라고 하셨을까봐 넣은 것뿐이지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 법률행위라 하면 뭐만 생각할 거예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요 오늘 못해요. 이건 언제 할 거냐면 물권법 시작할 때 설명드릴 거고, 우측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도 오늘 안 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기초강의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나오죠.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고요.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것은 불요식행위인데 요식행위 예가 나와 있는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요식행위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X예요. 우리 민법은 다 뭐죠? 불요식행위고요. 아무런 형식도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된행위, 종된행위를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 안 드릴 거고, 오른쪽에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나오죠.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어디로 온 거죠? 여기로 온 거죠. 목적이 있으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뭘 해야 돼요? 적법해야 된다. 해서 지금 어디 왔습니까? 목적에 관한 뭐죠?
유효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첫 번째 유효권은 뭐죠? 목적의 확정이에요. 그죠? 보고 계시죠?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죠? 계약이죠?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도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내가 산 아파트 어딨나 해서 가봤더니 허벌판에 도대체 내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측 하단에 있는 핵심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읽어봅니다. 제가 밑에 두 번째 줄이죠. 43페이지죠. 4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뭐죠? 족하다. 다시 말하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법률행위 뭐죠? 유효한 겁니다. 끝이죠. 두 번째 유효권은 목적이 뭐죠? 가능해야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목적이 가능해야 유효하다는 말은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느냐. 결론은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능 불능 여물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이유는 과학적으로 따지면요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한강의 변에서 예입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아가씨한테 수작을 부리다가 뽀뽀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이 아가씨가 반항하는 바람에 귀걸이가 퐁당 빠졌어요. 그랬더니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죠. 오빠가 건져줄게. 그랬더니 각서 쓰래요. 그래서 제가 각서 쓴 거죠. 오빠가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꼭 건져주겠다라고 뭐죠? 각서를 썼어요. 이 각서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만약에 가능한 일이라면 유효겠죠. 불가능하다면 무효겠죠. 그죠? 과학적으로 따지면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돈 드럽게 많이 들어요. 댐을 건설하고 그죠? 물을 퍼낸 다음에 수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금속 탐지 뒤지기면 시간은 더럽게 많이 걸리겠지만 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다 뭐예요?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따진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사회 통념상 뭐죠? 불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각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한강에 빠진 귀고리를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건져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기억할 거, 각종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돼.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우측에 의의가 있죠?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확정된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는 뭐죠? 무효이다. 불응의 기준은 뭐 가지고요? 사회 관념 내지 거래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물리적 또는 과학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요거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불능이 일단 둘로 나뉘어요.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과 후발적 불능이 있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나누는 기준은 법률 행위 실을 기준으로 해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다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지만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개념은 간단하죠? 이것도 시험 은근히 잘 내요. 결론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건물이 무너져서 없는 건물이에요. 만약에 건물이 없는 시점이 매매 계약하기 전이라면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니까 뭐가 돼요? 무효인 거고.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없어지면 이게 뭐가 되죠?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뭐인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무효에 관한 기초적 의미와 유효가 됐을 때 기본적인 효과는 오늘 못해요. 이건 또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계약법에서 할 거예요. 오늘은 뭐죠?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다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이 나오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전부가 불가능하면 뭐예요?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뭐죠? 일부 불능. 설명드릴 게 없고 또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말 그대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못하는 것은 뭐예요? 법률적 불능. 또 사실적, 물리적으로 못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적 불능. 이것도 뭐 설명드릴 게 없고 끝인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목적이 가능해야 뭐예요? 유효한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것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고 효과는 뭐죠? 무효고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한 것은 후발적 불능이고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로 목적이 세 번째로 목적이 뭐야 돼요? 적법해야 되겠죠, 그죠? 자,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법을요, 그 강행성, 효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둘로 나뉘어요.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으로 나뉘어요. 이건 어떻게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는 법을 강행규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는 거, 안 지켜도 되는 법을 우리가 뭐죠? 임의규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을 쉽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되죠. 그죠? 위반해도 되죠. 그 말은
위미 규정을 위반한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여전히 뭐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이런 질문도 은근히 잘 내요. 민법상 법률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X예요. 왜요? 법률 규정 속에는 무엇도 포함해요? 임의 규정도 포함하고, 임의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강행 규정인데, 강행 규정이 둘로 나뉘어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뉩니다. 둘 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다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그러한 규정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 규정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다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여기도 조심할 점이 있는데요. 민법에는요 단속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 뭐가 없다고요? 단속 규정. 왜냐하면 단속 규정은 처벌 규정을 포함하죠. 근데 우리가 배울 민법 규정은 법을 위반했다고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 규정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 규정만을 말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 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을 조심하세요. 이게 항상 이것도 여기서 점검 안 해두시면 이상한데 단속 규정 위반하면 무효가 아닌 유효인데 막 이렇게 되긴 또 헷갈려. 그래서 민법에 뭐가 없다고요? 단속 규정이 없다.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 규정은 무엇만을 말합니까? 효력 규정만을 말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 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문제는 단속 규정인데 단속 규정은 민법에 없죠. 그죠? 민법에 없죠. 그래서 교재를 잠깐 보시면 46페이지 중간에 2번 해가지고 단속법규와의 관계 하단에 가본 단속 규정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뭐 식품위생법도 나오고 공중위생법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왜 갑자기 민법 시간에 식품위생법이 나오는 거예요? 민법이 없으니까. 왜 공중위생법이 나오는 거예요? 민법이 없으니까. 다른 법에서 예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은 지금 본 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이런 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험과 관련된 게 나오는 거예요. 단속 규정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교재 밑에 판례 있죠? 이 판례가 올해 나왔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하나를 알더라도 뭐예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단속 규정 외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죠.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은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의 결과인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시험에 나왔고요. 이것도. 두 번째 판례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입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주택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판례니까 옛날 이름을 쓰는 겁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전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규정도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전매행위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예요. 이렇게 알면 끝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그런지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았거든요. 팔았더니 을이 또다시 이 토지를 병에게 팔았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매라고 해요. 제가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꼭 한자로 쓰고 있죠. 그죠? 요거하고 구별하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앞전자는, 앞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이렇게 한자로 쓸 거예요. 한글로 쓰는 이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더 굴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매하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한 번 더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전세하면 앞에 전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전세 줬다 이런 말이에요. 전대차라고 하면 앞에 임대차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임대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앞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뭐예요? 한자로 쓸 거고, 한글로 쓰는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뭐죠? 굴릴 전자. 한 번 더라는 의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F는 뭐예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주고, 그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주는 게 FM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을한테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요. 병한테 팔아먹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팔아먹었으니까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뭐죠?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죠? 금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결과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때 보면 을이 빠져 있죠. 그죠? 누구만 나와 있어요? 갑과 병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됐죠? 그죠? 자, 이건 나중에 걸리면요, 을 처벌받고요. 또 안 낸 세금도 다 뭐예요? 추징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병의 등기가 무효냐 요 문제예요. 만약에 강행복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병의 등기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 버려요? 갑한테 가버리죠. 병 큰일 났죠. 병 나쁜 사람이에요. 얘는요 비싸게 주고 산재 뺏기 없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은 요 놈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병의 소유권은 뭐 할 수 없어요? 박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처벌하되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요 규정은 무슨 규정인 거예요? 단속 규정인 거예요. 따라서 병은 적법하게 일단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민법은요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까지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도 좋고요. 을이 분양받았어요. 매매를 받았어요. 근데 요 지역이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을이 이 분양권 자신의 권리를 뭐예요? 또 팔 수가 없어요. 전매기가 뭐예요? 금지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이 병한테 요걸 뭐죠? 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을은 처벌받겠죠? 그렇지만 요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매가 만약에 무효가 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병은 나쁜 사람이에요? 병은 뭐예요? 비싸게 주고 산재 뺏기 없는 사람이죠. 따라 결과적으로 이것도 얘는 처벌하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뭐죠? 유효하니까 나중에 병 앞으로 등기를 받으면 병은 합법적으로 뭐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규정도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인 거죠. 올해 시험에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판례도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효력 규정 나와 있고, 핵심 판례는 설명 안 드릴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 있고, 3번 해가지고 강행복귀 위반의 모습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가입표예요. 가입표. 전체가 3번도. 근데 가입할 걸 왜 넣느냐? 없으면 또 교재 후졌다 그럴까봐 넣은 것 뿐이에요. 이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이렇게 만들면은 제 생각에는 참 쓸모가 없는데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슬 마셔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법을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잖아요. 그죠? 단속규 위반하면 처벌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법을 위반할 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위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고 해서 우리 학설이 판례입니다. 학설이 뭔가 효과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학설인 게 한번 생각해 보죠.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우회적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나쁜 거예요? 우회적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들어갔어요? 몰라요? 잘못 들어갔는지? 그럼 뭐예요? 빵빵거리, 야, 이 자식아, 비켜,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거꾸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비상등도 켜고, 막 앞에 차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사람은 법을 알면서도 위반하는 사람들이에요.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위반한 사람들은 몰라서 위반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굳이 이런 거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탈법행위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법을 위반했으면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그냥 뭐예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읽어볼 필요 없이 그냥 가입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에죠.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와요. 요거죠. 요 사회적 타당성 부분은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는 부분이고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어렵지 않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법조문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사회 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줄여서 이걸 뭐라 하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민법 103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조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반사회적인지가 안 나와 있죠. 그잖아요, 그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다라고 규정해 놓고 정작 법을 어디를 봐도 도대체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례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뭘요? 판례를. 그래서 교재 보시면 박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박스에 뭐죠? 첫 번째 판례를 가지고 뭐가 반사회적인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판례 제가 읽어봅니다. 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뭐가 반사회적인 행위죠?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까지가 첫 번째 행위예요.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외우려면요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례가 분류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유용한 다음에 개별적인 내용들은 이게 이래서 반사회적이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렇게 유형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법률행위 자체가 뭐예요? 반사회적인 경우에 뭘 들 수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도박을 했다. 첩을 들이기로 계약을 했다. 법정에 서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겠죠. 제가 이거 흘려 쓴 이유를 아시겠어요?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 이분은 뭐예요? 유치원을 잘못 나오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당연한 거니까 이게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행위 중에 계속 보시면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뭐하지 않대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이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뭐가 될 수 있냐면 반사회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면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률적 이를 강제하거나 첫 번째가 나와야죠.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별거 계약은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무슨 계약은요? 별거 계약. 별거 계약 자체는 뭐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제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대판 사건인 제 와이프가 나간대요. 언제 나갈 건데? 인간아, 내가 내일 아침 9시에 나간다. 그래서 좋다. 우리 9시부터 별거 하기로 하자. 요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아침 9시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막 경찰관이 와서 막 제 앞을 끌어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제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인륜적인 거예요. 그래서 별거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그것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로 제처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끌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으로 바뀌는 거죠. 동의하시죠?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 보면 제일 가슴 아픈 문제 이거 첩계약 이러고 있다고. 그럼 막 때려주고 싶어. 왜 그걸 외우시냐고. 그죠? 이런 걸 기억하시고 이게 반사적이거나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이거는요 불륜계약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예입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예를 들던데, 제가 어떤 아가씨를 꼬셔보려고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내가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진짜 재수없게 이혼했어요. 그래도 저의 혼인은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약속했다는 이유로 저의 결혼을 강제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반인륜적인 거잖아요. 결혼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혼인예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볼게요. 강제하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이렇게 나와있죠. 이건 또 올해 나왔죠, 조건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이거 걸린 거예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쉬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1억 주기로 하는 것은 물론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그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네가 갑돌이를 죽이면 1억 줄게. 뭐가 반사회적인 거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이게 물론 갑을 살해하고 하는 것은 자체가 반사회적이니까 무효니까 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때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반사회적인 이유로 무효라면 사람 안 죽여도 1억은 받을 수 있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게 올해 시험 문제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상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갑을 죽이기로 하는 것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하는 것도 뭐예요? 무효니까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계속 볼까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서 세 번째 요령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세 번째 뭐예요? 금전적 대가가 달라붙으면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공무원이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뇌물이거든요. 돈 안 줘도 돼요. 왜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받고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당연히 적법하게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정의 증인으로 선설했다면 당연히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뭐 받고 하기로 하면요?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약속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이라서 뭐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죠, 그죠? 다시 팔래요. 이게 되는 경우 및 또 뭐가 나옵니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뭐예요?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동기가. 예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갑의 동기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떡하냐?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죠.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갑의 동기가 밀수업을 하려고 출자 계약을 한 거면 어떡할 것인가?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동기가. 제가요 홈플러가스 가가지고 칼을 샀거든요. 칼 사는 건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살인을 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떡할 거냐?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동기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뭐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만 비로소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자, 을이 갑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유효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갑한테 물어본 거죠. 아, 근데 뭐 하시려고요? 아, 도박장 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뭐예요? 무효니까 못 빌려주겠습니다라고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출자라면서 뭐 하시려고요? 아, 모르셨어요. 이번에 금계전 밀수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출자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출자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요 홈플러스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사시면 있어요 물어봐가지고 캐시어 아줌마 앞에서 칼을 이렇게 탁 끊어놓으니까 아줌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밤늦게 칼을 왜 세요? 된 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매매 계약이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습니다라고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반사적이면 언제 무효입니까? 표시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비로소 무효가 돼요.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팔려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우리가 두 가지만 더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유행했죠. 자체가 반사회적인 거, 자체가 반사회적이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큰 가로로 세 번째.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교제 없습니다. 일단은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면 그것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 약혼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이 돼야 돼요. 그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고요.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이 잘 나오는데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 중에서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면 지문에서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요새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여자분들, 저희 누님도 그러셨는데 은행에 취업하시면서 각서를 썼어요. 결혼하면 사직하겠다.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그죠? 좋은 남자가 생기더라도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은행을 간둬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갈등하겠죠? 그러한 각서는 무슨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화여대에서 이화여대생이 결혼하면 퇴학당했죠. 학지 그런 게 있거든요. 있었어요. 지금 없지만. 그것도 반사회적인 거죠.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왜요? 좋은 남자가 만나더라도 이 남자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나는 뭐 한다고요? 퇴학당하잖아요. 이것도 결국 뭐예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부부가 등장하면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이것도 반사회적이에요.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왔겠어요? 밑에 게 많이 나왔겠죠. 왜요? 이혼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왜요? 이혼은 제한해도 될 것 같아 자꾸. 그러니까 시험에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장해 줘야 될 자유예요.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이라 하더라도 계약으로도 법률행위로도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인 거예요. 시험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인데요. 와이프한테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입니다. 1번.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요거 돌려줘야 돼 라는 단서를 간 경우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팔면 안 돼 처분을 금지한 경우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1번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죠. 이혼 못하잖아요. 이혼하겠어요? 이혼하면 50억 날리는데? 그죠? 다시 말하면 이혼하면 돌려준다 이러면은 밤마다 이 인간이 좁혀더라도 50억이 아까워서 꾹꾹 참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도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최근에 언론에 이런 게 한번 나와 있었어요. 강남에 이런 게 많대요. 결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각서를 요구하는 시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재벌 남자를 꼬셨어요, 그죠? 꼬셨는데 시부모니까 마음에 안 차. 좋아, 결혼하는데 너 각서 써. 너 혹시라도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다더라고요.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무효죠. 왜요? 이혼 못하잖아. 이혼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잖아요. 이 인간이 지금 재산이 1조야.
만수르 죽었나요? 만수르 동생이야. 근데 이놈하고 이혼하면 한 푼 못 받아요. 그러면 무슨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각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써달라면 써줘도 돼. 어차피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저 같으면요 당장 이혼하겠네.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계약이 묘해져 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전혀 제한 안 해요. 오히려 뭐 하고 싶어져요? 당장 내일이라도 뭐 하고 싶어져요? 이혼하고 싶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들. 근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에서 지금 못하고 시간 관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면 누구니 당연히 하는 행동이래요. 그러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금 회피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이 내는 것이 행복한 놈은 또라이예요. 인간이면 당연히 누구나 아이씨 뭐 이렇게 많어 이게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시나요? 장관이나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보면 꼭 세금 안 냈죠. 그 인간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왜 그러죠? 우리는 꼬박꼬박 내는데 왜 걔네들은 안 내는 거야? 대부분이요 법대 출신이 많아요. 법대 다니면요 1학년 때 요거 배워. 무슨 말 아시겠어요? 20살 때 세금 안 내는 거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니까 뭐 하지 않다고요?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배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금 안 내는 게 당연한 거야.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안 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은. 가장 극단적인 분이 누구였어요? 황교안 총리잖아요. 이 양반은 법무부 장관일 당시에 국무총리로 지명되셨거든요. 근데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그날 세금 다 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도 세금 안 내. 누구도요? 법무부 장관도.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배우자고요. 자,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두 번째, 어떤 형태는 채무를 회피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이것도. 자, 우리 옛날 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데죠. 그죠? 형제끼리 동거래 하지 말래죠. 친한 친구라도 보증 쓰지 말래죠. 다 무슨 말이에요? 안 갚는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아닌 것 같죠? 사람 본성이 빌릴 때는 간도스럽게도 다 줄 것 같지만 실제로 갚을 때 되게 되면 왠지 꽁돈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저는 안 그래요. 본성이래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세 번째, 비자금을 만들고요. 범죄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예요? 전두환 씨예요. 뭐라 그랬어요? 19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갖고 그게 정상인 거야. 그죠? 다시 말하면 비자금이 수천억 있더라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요? 어떤 또라이가 떨어지는 줄 알고 살겠어요. 오른다고 생각하겠죠? 또 오를 줄 알고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투기라 그러나요? 이거는요, 이익 추구 행위예요. 누구든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위죠. 그래서 청문회 보면 꼭 이 인간들 뭐는 다 했어요? 투기는 다 했죠. 주민등록 옮기는 게 왜 옮기는 거야? 다 투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어떻게 1학년 때 배워요. 투기 행위는 인간 본성에 반하니까 뭐 하지 않다고요? 반사회적이 않다고 배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요? 투기하려고 막 하는 거죠. 그죠? 우리도 하자고요. 그죠? 중개업자는 당연히 해야죠. 그죠? 이것도 뭐예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해 드린 거를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이나 판례는 이래서 반사적이구나라고 깨달리는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공부를 어디부터 하냐면 다시 48페이지를 또 할 거예요. 48페이지를 보면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이래서 반사적입니다. 이게 이래서 반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고, 정리해드린 건 대단히 뭐죠?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